연아 언니 못 봤어? 가족이 아파서 긴급히 고향 갔대. 고려항공 승무원 대기실. 한 선배 승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북한에서 누군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두가 알았지요. 보위부에 끌려간 겁니다. 그 사건 이후 5명의 후배 승무원들은 두려움 속에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 5명의 승무원들은 이 모든 것을 견디지 못했을까요? 무엇이 그녀들을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소리 내면 안 돼요. 경비대가 총 쏠 수도 있어요. 어느 깜깜한 밤, 국경의 강을 건너던 그녀들에게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불빛이 다가왔고 그녀들은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과연 그녀들은 무사히 강을 건넜을까요? 그리고 가족들을 두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우리의 아들, 딸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받으며 사는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매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의 인사 전하겠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분들께서 많이 공감할 수 있고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가을, 평양 순안공항 승무원 대기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출근해서 당 교양 시간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선 어떤 직업이든 하루를 당학습으로 시작하거든요. 오늘 학습 내용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시입니다. 지배인 동무의 목소리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푸른색 제복에 빨간 스카프, 머리는 단정하게 올린 우리 15명 승무원들이 일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32살, 고려항공에서 8년째 근무하던 국제선 승무원이었습니다. 제 고향은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공을 세우셔서 우리 집안은 핵심 계층이었지요. 아버지는 무역회사 간부, 어머니는 평양음악대학 교원, 오빠는 군 장교였습니다. 이웃들은 특히 제가 고려항공 승무원이 된 후 우리 집을 더 부러워했습니다. 평양외국어대학 영어과를 졸업하고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복장 검열부터 시작됩니다. 치마 길이, 구두굽 높이, 화장 농도, 머리카락 한 올까지 검사받습니다. 조금이라도 기준에 어긋나면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요. 그 다음엔 사상 검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위부 동무가 와서 면담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누굴 만났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낱낱이 보고해야 합니다. 국제선을 탈 땐 더 심합니다. 보위부 요원이 항상 동행하고 밤에 몰래 호텔방을 확인하러 옵니다. 여권은 비행 전에 받았다가 돌아오면 바로 회수당합니다. 외국 공항에서도 절대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둘씩 짝지어 가야 합니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평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도 선생님들도 모두가 조국을 위해 충성하라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정말 가끔이었는데요.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중국 사람들을 볼 때였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큰 소리로 웃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처럼 누가 지켜보는지 두리번거리지도 않았지요. 호텔방 텔레비전엔 수십 개 채널이 있었고 뉴스도 드라마도 마음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었거든요. 2023년 가을,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거요. 그 생각이 확실해진 건 2023년 12월이었습니다. 평양발 베이징행 비행기에 탔을 때였지요. 그날따라 기내엔 중국 사업가들이 많이 탔습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미소 지으며 서비스를 했습니다. 베이징 수도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환승구역을 지나는데 한 중국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쯤 돼 보이는 아들이었지요. 그 아이가 들고 있던 휴대폰에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만화 같았는데 아이는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보면서 행복해 보였지요. 그냥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보는 걸 아무도 단속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감시하는지 두리번거리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조용히 해
하고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유로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카가 생각났거든요. 오빠 아들인데 8살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벽이 얇아서 이웃이 다 들으니까요. 학교에선 선생님이 집에서 부모님이 무슨 말 하시더냐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8살 아이가 그런 걸 걱정해야 하는 게 정상인가요? 며칠 후 다시 베이징 비행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공항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영상을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아가지 않더군요. 호텔로 돌아와서 몰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보위부 동무가 동행했지만 그분이 잠든 새벽에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한국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중국 자막이 달려 있었지요. 짧게, 정말 짧게만 봤습니다. 들키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사랑하고, 화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이렇게 다른 삶이 있다니.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동료 혜진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혜진 언니는 저보다 2살 많고 승무원 경력도 더 길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었지요. 언니, 어제 텔레비전 봤어요? 혜진 언니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영아, 위험한 소리야.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런데 언니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는데? 우린. 혜진 언니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뜻이었지요. 그날 저녁, 혜진 언니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영아, 나도 그런 생각 해봤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 여기서 태어났고 가족도 있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구나. 혜진 언니도 아마 다른 동료들도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지만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진 말이죠.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해는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공포가 시작된 날이었거든요. 그날 아침 출근했을 때 대기실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다들 얼굴이 굳어 있었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옆자리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연아 언니. 못 봤어? 연아 언니는 저희보다 5살 많은 선배 승무원이었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후배들 잘 챙겨주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안 보이는 겁니다. 가족이 아파서 긴급히 고향 갔대. 지배인 동무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누군가 갑자기 사라지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알거든요. 보위부에 끌려간 겁니다. 며칠 후 소문이 돌았습니다. 연아 언니가 블라디보스토크 비행 갔을 때 호텔에서 러시아 사람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 나눴을 텐데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누군가 보고했고 연아 언니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위부 동무들이 더 자주 나타났고 감시가 심해졌습니다. 출국 전에 짐 검사를 철저히 했고 호텔에선 밤마다 방 점검이 들어왔습니다. 휴대폰도 수시로 검사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휴대폰을 보위부 동무가 가져갔습니다. 1시간 동안 모든 걸 다 뒤지더군요. 문자 하나하나, 사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이상한 거 없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손발이 다 떨렸습니다. 생활총화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누가 이상한 행동했나? 외국에서 누가 혼자 다니려 했나? 지배인 동무가 물으면 다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면 동료를 팔아넘기는 거고 대답 안 하면 자기도 의심받으니까요. 집에 돌아가도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수영아, 회사에서 무슨 일 있니? 요즘 인민반장이
자꾸 우리 집에 대해 물어봐. 인민반장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동네 반장 같은 건데요. 북한에선 이 사람들이 각 가정을 감시합니다. 누가 언제 들어오고 누구를 만나고 집에서 무슨 대화하는지 다 보고하지요. 아버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수영아, 요새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며? 너 조심해야 한다. 우리 가족 다 연루될 수 있어. 오빠도 군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영아, 요즘 네 직장 사람들 조사 들어갔다더라. 너도 조심하고 이상한 생각하지 마.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볼까봐 저도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동무들이 와서 저를 끌고 가는 꿈, 부모님이 우시는 꿈, 제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꿈을요.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깼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생각이 드니까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 생각만으로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2024년 3월, 봄이 왔지만 우리 마음엔 봄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베이징 비행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혜진 언니를 만났습니다. 혜진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영아, 우리 방법이 있을까?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거든요. 하지만 무서워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 CCTV가 있었고 보위부 동무방이 바로 옆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혜진 언니가 몇몇 동료들을 조용히 모았습니다. 저, 혜진 언니, 그리고 미란, 정아, 수진, 우리 5명이었습니다. 모두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지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호텔 구석진 계단에서 우린 둘러앉았습니다. 혜진 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연아 언니처럼 될 수도 있고.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매일 무서워요. 언제 누가 저를 신고할지, 제가 실수할지. 정아는 막내였습니다. 27살이었지요. 그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아직 젊은데 이대로 늙고 싶지 않아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는 제 동기였습니다. 같이 입사해서 8년을 함께 일했지요. 수영아, 너도 그렇지. 우리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도, 조카도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나도 사라지면 부모님은 더 슬프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뭔가 해야 해요. 그날부터 우린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언니가 예전에 베이징에서 어떤 조선족 사람한테 받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브로커 전화번호였지요. 언니는 그걸 몇 년 동안 숨겨뒀다고 했습니다. 다음 방콕 노선 때 하는 게 어때? 태국이면 한국 대사관도 있고. 우린 각자 가진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1,500달러, 혜진 언니가 2,000달러, 나머지도 1,000달러에서 2,000달러씩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몰래 모은 돈이었지요. 비행할 때 받는 소정의 외화, 승객들이 준 팁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가족들을 두고 가야 한다는 게요. 사후 어느 날, 저는 집에 마지막으로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차려주셨습니다. 김치찌개에 고등어구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었지요. 수영아, 요즘 얼굴이 왜 그러니? 많이 힘드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밥을 먹고 나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 우리 딸이 왜 이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습니다.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여기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미 결심했습니다.
우리 5명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2024년 4월 21일.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에서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 5명은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웃고, 인사하고, 서비스하고요. 하지만 속으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동강도, 제가 살던 집도, 모든 게 작아졌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옆에 보이부 동무가 있어서 참아야 했습니다. 5시간 후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린 평소처럼 보이부 동무를 따라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혜진 언니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준비됐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방 배정을 받았습니다. 보이부 동무가 말했습니다. 6시까지 각자 방에서 쉬고 저녁 식사는 7시에 로비에서 모입니다. 우리에겐 1시간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안에 호텔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 점호 때 들킬 테니까요. 5시 30분. 우린 각자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으니까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층 비상구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방콕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린 뛰기 시작했습니다. 30kg 넘는 캐리어를 끌고 뛰었습니다. 구두를 신고 뛰어서 발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텔에서 100m쯤 떨어진 곳에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진 언니가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기사님이었습니다. 우린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빨리요. 빨리 가주세요. 미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때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사님이 우릴 방콕 외곽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한인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제 안전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지만 우린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쫓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태국 경찰이 우릴 잡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우리 5은 한 방에 모여 잤습니다. 아무도 잠을 못 잤습니다. 정아가 울었습니다. 언니들, 우리 진짜 나온 거죠? 꿈 아니죠? 응, 진짜야. 우리 해냈어. 혜진 언니가 정아를 안아줬습니다. 우린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5이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맞았습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겁니다. 우린 함께였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부모님, 오빠, 조카, 다들 어떻게 되실까? 우리 때문에 고생하실 텐데. 엄마, 미안해요. 제발 무사하세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들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무사히 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방콕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길고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태국 목사님이 우릴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바로 가는 방법도 있었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태국 공항을 감시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중국을 거쳐가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린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중국 여권이었지요. 사진은 우리 얼굴인데 이름은 중국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왕메이가 됐습니다. 이제부턴 절대 한국말 하면 안 돼요. 중국말만 해야 해요. 브로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모두 중국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승무원이었으니까요. 방콕에서 중국 쿤민까지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 타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혹시 들킬까봐요. 하지만 다행히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쿤밍에서 우린 허름한 집으로 갔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운영하는 집이었는데 방 하나에 우리 5명이 지냈습니다. 좁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숨어 지내야 하니까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당 5,000달러씩 내야 해요. 그래야 한국까지 보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돈은 모두 합쳐서 8,000달러 정도였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지요. 지금 당장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혜진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이래서 벌어야지. 나중에 한국 가면 나머지 보내주기로 하고. 그래서 우린 일을 시작했습니다. 조선족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튼살이 나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한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잡히면 북한으로 보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린 모두 죽는 겁니다. 어느 날 밤,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신분증 검사를 하더군요. 우린 주방에 숨었습니다. 냉장고 뒤에, 창고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공안한테 뭐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좀 주신 것 같았어요. 다행히 공안이 가고 우린 살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우린 모두 울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우리 처지가 한심해서요.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미란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더 힘든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북한에서 우리 가족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혜진 언니가 조선족 친구한테 들은 얘기였는데 우리 가족들이 보위부에 불려다닌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얼마나 힘드실까. 다 내 잘못인데. 밤마다 그런 생각에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린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2024년 6월이 됐습니다. 우린 식당 일로 돈을 좀 더 모았고 브로커가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가야 해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영아,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버티자. 응, 그래. 우리 끝까지 함께 가자. 우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2024년 6월 15일, 우린 쿤밍을 떠났습니다. 라오스 국경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지요. 20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버스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멀미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옆자리에 중국 사람들이 있어서 신음소리도 낼 수 없었거든요. 밤이 됐습니다. 버스가 작은 마을에서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우릴 불렀습니다. 여기서 내려요. 이제부턴 걸어가야 해요. 걸어요? 얼마나요? 정아가 물었습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습니다. 8시간쯤 밤새 걸어야 해요. 국경 경비대가 없는 길로 가야 하거든요. 우린 깜깜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브로커가 손전등 하나만 켜고 앞장섰습니다. 뒤따라가는데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긁히기도 했습니다. 1시간쯤 걷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속에서 우린 계속 걸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신발엔 진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미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혜진 언니와 제가 미란이를 부축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우리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수진이와 정아도 서로를 부축했습니다. 우린 5명이 서로 기대면서 걸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쓰러지면 모두 멈췄고 일어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 5시쯤 브로커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이 국경이에요. 저걸 건너면 라오스예요.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브로커가 숨겨둔 고무보트를 꺼냈습니다. 우린 5명과 브로커, 6명이 보트에 탔습니다. 소리 내면 안 돼요. 경비대가 총 쏠 수도 있어요. 브로커의 말에 우린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트가 천천히 강을 건넜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들 들을 것 같았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우린 모두 보트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었습니다. 불빛이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30분 후 우린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한 곳에 온 것 같았습니다. 브로커가 우릴 또 다른 차에 태웠습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까지 가는 차였습니다. 6시간을 더 가야 했습니다. 비엔티안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 대사관이에요. 저기 들어가면 돼요. 드디어였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우리 5명은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혜진 언니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우리 해냈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국 사람이 놀라며 우릴 봤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입니다. 도와주세요. 혜진 언니가 말하자마자 우린 모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습니다. 영사관 직원분이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따뜻한 차도 주셨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대한민국이 보호해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우린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3달 동안의 긴 여정이 끝난 거였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건가?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2024년 7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온 거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여긴 정말 한국이구나. 공항 직원분들이 우릴 맞아주셨습니다. 다들 웃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 억양이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지요. 버스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건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곳입니다. 거기서 석 달을 보냈지요. 처음 휴대폰을 받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를 켰습니다. 북한 뉴스도 있고 탈북민 이야기도 있고 온갖 영상이 다 있었습니다. 이거 다 봐도 돼요? 누가 감시하지 않나요? 제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여기선 뭘 봐도 돼요. 자유니까요. 자유. 그 말이 실감났습니다. 밤에 편의점에 갔습니다. 24시간 내내 열려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진열대엔 과자, 음료수, 도시락이 가득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1,000원, 2,000원. 북한 돈으로 치면 굉장히 비쌌지만 여기선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러 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고기가 무한리필이라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말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억양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말이 좀 특이하네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숨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하나원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석 달 후, 우린 각자의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언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미란이는 미용학원에 다니기로 했고요. 정아는 카페에서 일하면서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이는 식당을 차렸고 저는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5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 조금만 더 힘내자. 제일 힘든 건 가족 생각이었습니다. 밤마다 부모님, 오빠, 조카 생각에 울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실까. 지금도 조사받고 계실까.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하면 더 위험해질 테니까요.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 소식을 봤습니다. 평양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지금은 2024년 12월입니다. 한국에 온 지 5달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씩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도 시작했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자유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자유는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보고 싶은 걸 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자유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5명은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당당하게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부모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그날까지 저희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마세요. 우린 그걸 얻기 위해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